저는 오늘 앞서 진행을 맡았고요.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홍보팀장 강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의 취지나 개요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일단 오늘 포럼을 개최하는 곳은 이재명 선대위 산하의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그 위원장단을 맡고 계신 국회의원 김성환,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이신 양이원영, 이수진, 그리고 윤준병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포럼입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최대한 저희가 가공을 해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께 혹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께 최대한 많이 공유해서 오늘 포럼의 내용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좀 소개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포럼 자장을 맡아주신 시립대학교 서항진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으신 두 분입니다. 우선 우리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시고요. 전 환경부 장관님이십니다. 조명래 장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발제를 맡아주실 분이고요. 저희 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고요.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토론 패널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박용신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인천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요. 자연해번연구소 대표 오창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이상명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위원회 서울위원장이시고요. 연구소 나우엔의 최순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6분의 발제와 토론 참여하실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먼저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원래 현장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을 좀 증액하자는 국회 행동을 지금 14일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위원장 이수진 부위원장께서 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더욱더 생동감 있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하 인사말은 처음이라 이런 영상까지 말까지 보태주셨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농성장에 계신 의원님들이고요.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 그리고 최기성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기후노동위원회 생성하고 있고 우리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정의로운 저는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양이원영입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그리고 또 제 옆에는 예,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당연히 우리 토론회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추경 확대를 위한 우리 의원 행동 지금 오늘 14일 차입니다. 이렇게 농성장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들 누구 하나도 소외됨 없이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잘 살아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다만 우리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그 길에 녹색 선언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정책 포럼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김성환 의원님, 또 우리 조명래 우리 전 장관님, 그리고 또 양이원영 의원님, 또 우리 윤준병 의원님, 우리 함께 같이 공동 주관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또 이재명 후보께서 공약에 넣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재생에너지 강국,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또 국민이 함께 가는 정의로운 전환, 이런 기후 공약 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후 공약이 꼭 실천이 돼서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멋진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해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그 실천 제대로 하겠다라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토론에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마음은 그곳에 가 있다라는 이 진심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마땅히 오늘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풍력 발전 사업자, 그리고 녹색 전환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여러 시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여기 농성장에서도 이 역할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 너무나 힘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딸이 어젯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어른 됐을 때 환경 문제 괜찮을까? 나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저희 12살짜리 딸아이가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그랬습니다. 화이팅! 이번 대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수진 의원님하고 어제 낙동강에서 그 주변에서 키운 무와 배추, 쌀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를 네. 마이크로시스틴. 그 네. 현장을 어제 가봤는데요. 제가 거기서 정말 2007년 이명박 대우나. 한반도 네. 대우나 4대강. 그거를 막지 못했던 그 후과가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독성 물질을 밥상 위에 올리는 그걸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이번 네. 대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후 10년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최기상 의원님 지역구 금천구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우리 환경을 사랑하는 저희 의원 둘이 축사를 했는데 한 말씀만. 네,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우리 지구 안에서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구촌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뛰는 우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위원회 우리 동지들, 우리 함께 열심히 해서 이번 대선도 승리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만들어내는데 우리 다 함께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가요. 화이팅! 네, 지금 현장에서 아마 한 30분 전에 녹화를 해서 바로 보내주셨고요. 참고로 지금 저 그 현장에서 어제 저희가 저녁에 그 유튜버와 함께 그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지금 기후 대선에 관련된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이동학 최고위원과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그리고 기후 청년 하지훈 활동가 넷이서 어제 라이브로 1시간 동안 기후 대선과 관련된 쟁점 토론회 토크쇼를 했었고요. 한 280명 정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접속을 해서 시청을 해주셨고 아마 지금 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인사 말씀 하나 더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따 발제도 해주시겠지만 저희 그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아주 든든한 위원장님으로 계속 같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조명래 장관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래입니다. 오늘 녹색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라는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지원해 주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기후 시민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방송 토론에서 그 상대 그 당의 후보께서 아리백을 몰라서 상당히 그 사회적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국민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리백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소중립의 어떤 필요성과 정당성,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 이런 문제를 아주 짧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파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그 토론회는 그것의 연장해서 탄소 중립의 의미라든가 실천의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색 전환이라는 틀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기후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거의 캠페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탄소 중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환적 리더십을 이번에 만들어서 탄소 중립으로의 대한민국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정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런 힘을 모으고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사전 인사 나누는 시간은 모두 마쳤고요. 이제 저는 서항준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신 서항준 교수님께서 이후 포럼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왕진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보면은 미국 선거가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파리협정에서 아예 탈퇴해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기후 협상과 약속을 뒤집어버린 트럼프 전 대통령, 또 그것을 다시 국제 기후 협력의 장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하는 바이든 후보 간의 어떤 경쟁도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선 상황 자체가 마치 꼭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권의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약속을 후퇴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은 파리협정 탈퇴를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방향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이나 아리백과 같은 국가 경쟁력과 또 수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어떤 정책 사안들은 전혀 도외시하고 원전만을 오로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국민들을 믿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찾는 그런 목표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녹색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주제로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님께서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의 길을 발표를 하실 텐데요. 조 장관님께서는 환경부 장관 재직 시절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을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수용해서 결정하게 만드는 데 아주 결정적 기여도 하셨지만 또 환경부 장관 이전에 이 녹색 사상 또 녹색 국가에 대한 많은 연구와 또 강의들을 통해서 그런 큰 방향들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 탄소 중립의 시기에 그 비전과 또 방향들을 좀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안병철 원광대 교수시고 우리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안 교수님께서 시민실천 전략과 방향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 역시 지금 시점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발제는 대략 25분씩 이렇게 시간이 할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네 분 토론자는 토론 시기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조명래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이 그 자체가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녹색 전환을 시켜야 되고 또한 녹색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촌 사회가 지속 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우리 지구상에서 온전한 환경적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탄소 중립 플러스 녹색 전환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길을 찾아보는 그런 것으로 논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발제문은 강의를 위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서 논리적 정합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디테일이 좀 약하고 특히 구체적인 실천까지 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발제문이 되겠습니다. 대개 구성에서는 앞에서는 탄소 중립의 어떤 당위성이 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후반에 가서는 탄소 중립을 녹색 전환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방안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쪽은 좀 짧게 하고 남는 시간 대부분을 뒷부분에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에 거쳐서 이렇게 보시면 근자에 와서 지구의 기후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전문 보고서라든가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IPCC가 작년에 임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 온도 1.5도 상승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 12년 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2009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회복 탄력 센터라는 기후 관련 세계적인 대표적인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지구의 이 기후 위기를 판정하고 가늠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행성적 한계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환경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어떠한 경계값을 넘으면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데 9개 지표 중에서 기후 변화라든가 생물 다양성 상실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4가지 지표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계선을 넘었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의 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 이 환경 위기를 가져오는 주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이고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주로 썼던 화석 연료의 사용 결과로서 나왔던 탄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탄소만이 온실가스의 전부는 아닙니다. 온실가스의 한 70%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1.5도 상승까지 우리가 허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탄소를 배출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산업화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이제 질문이 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탄소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PCC 보고서에 의한다면 뭐 아주 짧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현재 1.5도씨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연간 한 350억 톤의 탄소를 우리가 전지구적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1.5도씨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1.5도씨 상승까지 허용할 수 있는 탄소를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이상이 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배출에 의해서 1.5도를 초과하는 온도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후 위기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남은 이 탄소를 어떻게 적정하게 공평하게 국가 간에 지역 간에 산업 간에 배분을 해서 1.5도씨 상승이 안 되도록 적정하게 배출을 하고 또 줄이고 또 흡수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지금 대한민국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전 지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지금 남은 이 탄소 예산을 어떻게 공평하게 국가 간에 배분을 하고 또한 국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어느 만큼 줄이고
또 그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정의론 전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구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탄소 중립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할 하나의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앞으로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탄소 중립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는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통상 질서라든가 세계 경제 질서, 정치 경제 질서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른바 글로벌 탄소 중립 레짐이라는 이 국제적인 어떤 정치 경제 이 체제 하에서 다양한 규제라든가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될 텐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나 사회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또한 그 규약과 규칙과 규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비용도 치료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레짐 하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경제적인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나아가서 환경이 더욱더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우리 국가 사회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지구상의 주요 앞서가는 기업들은 알아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이라든가 금융 전략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할 때의 비용과 하지 않을 때의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 유럽은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국책연구기관에 추계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그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가 부과가 되면 관세율이 한 1.9% 상승하는 그래서 연간 최소한 1조 2천억 정도의 이 관세를 부담을 이제 하게 된다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백 같은 이런 그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부품을 우리가 판매할 수도 없고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5대 주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다른 글로벌 비즈니스 어떤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이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17%를 차지하고 국민 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5대 대기업의 매출액이 30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 수익률도 최대 한 24%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5대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고탄소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어려져서 수출 경제를 가지고 꾸려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경제가 아주 빠르게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한테는 크게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매출액이 줄고 또 판매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기존의 고탄소 산업들이 쓸모없는 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산업을 바로 자초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자산이 자초자산화 될 가능성 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기후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팔로의 어떤 그런 그 봉쇄라든가 시장의 어떤 그런 위축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국민 경제 손실이 아주 막대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기후 피해만 하더라도 GDP의 한 4.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의 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하지 않는다면 기후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위치라든가 판매망의 봉쇄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거대한 자초자산의 발생으로 국민 경제상에 여러 가지 비용이 아주 막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를 약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아주 강한 시나리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할 때 오히려 피해를 예방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과 노동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국가 개혁적 차원에서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권력과 정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해서 이미 발표가 된 바 같습니다. 그 내용은 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10쪽을 보시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모빌리티 전환, 건물 도시 전환, 자원 전환, 라이프 스타일 전환, 정치 제도의 전환 등과 같은 여러 사회 분야별 전환의 합으로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런 개별적 전환의 합에 의한 결과로 본다면 진정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바로 녹색 전환을 과정으로 하고 또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소 중립은 바로 녹색 전환으로 연계시켜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색 전환으로서 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남는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일단은 우리의 탄소 중립은 능동적 혁신적 탄소 중립이 필요하고요. 탄소 중립에서 핵심은 역시 이제 산업의 녹색 전환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산업이 36%를 차지합니다만 전환 부분이 한 37%를 또 별도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환 쉽게 말씀드려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 그런 산업이 될 터인데요. 이것도 크게 보면 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전체 한 73%가 바로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 에너지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산업 부분이 한 54%를 차지하고 건물 부분이 24%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녹색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산업의 녹색 전환과 도시 차원에서의 건물의 녹색 전환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강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제 고민이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더욱더 고민해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여러 가지 실천 대안들을 이제 찾아가야 할 숙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녹색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이제 기축을 이루어야 되고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쓰게 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른바 전기화가 돼야 됩니다. 전력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우리가 필요한 이 전력의 발전량이 현재 한 2.5배 정도 필요하고요. 그것의 한 70% 정도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이 된 전력이 돼야 탄소 중립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한 에너지가 한 70% 이상이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너지 생산의
전체 시스템이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아주 여러 가지로 논의할 가능성이 주제들이 많은데요. 시간상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70 내지 80% 차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산형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고요. 특히 저는 앞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수요를 이를테면 아리백 같이 재생한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그런 수요를 의무화해서 그 수요가 생산을 견인해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 우리 생활 영역에서 재생하는 에너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 재생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런 접근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와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이라는 것이 혹은 쓴다는 것이 기업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어느 사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 생산이자 소비가 되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가구와 건물 단위의 건물 단위가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초가 돼서 재생한 에너지의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업 전환은 지금 현재 그 온실가스 배출을 산업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대개 연료 사용에서 한 78%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21%, 22%가 공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료 전환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산업 전환에서 녹색 전환의 핵심은 결국은 공정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정 전환의 핵심은 바로 기술이고요. 기술은 이른바 탈탄소 미래 기술을 우리가 그 R&D를 통해서 개발하고 또 상용화하는 것이 그 공정의 녹색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래 탈탄소 기술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한 기업 스스로가 공정 전환을 기술적 측면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ESG를 통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 전환,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스스로 산업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른바 탄소 가격 제도의 어떤 전면적 도입과 실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히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도시 지역 전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은 다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정 정책적 과제를 한다면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사실은 우리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 양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이 한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의 확대를 통해서 최소한도 60 내지 70% 이상은 지자체가 주도해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저는 앞으로 탄소 중립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일상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결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한국형 탄소 중립의 모델은 도시와 지역 전환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인벤토리 구축이라든가 로드맵 시나리오의 작성이라든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 관련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핵심 수단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역내교통, 건물, 폐기물, 농수산,
흡수, 생태보온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자체가 도시계획정 수단이라든가 지자체 갖고 있는 자치 어떤 수단과 권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별 탄소 배출 총량을 우리가 이제 부여를 아마 단기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이든 그 지자체에는 일정 시점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이제 그런 총량 목표를 정해놓고 단기적으로 또 단계별로 탄소 배출을 분야별로 줄여가는 이런 것이 바로 지역 차원에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전략과 정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시와 지역을 하나의 탄소 중립 단위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의 어떤 그런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른바 메타볼릭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에너지, 물, 뭐 이런 것들이 자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인풋, 아웃풋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 차원의 이런 그 신진대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는 했습니다만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 모델을 확산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탄소 배출을 관리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감축을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송 부분에서도 지역 간 교통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더라도 역내교통, 특히 이를테면 역내 등록 승용차라든가 화물차 등과 같은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가 직접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 감축의 영역이 바로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68%의 온실가스가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물이 이제 앞으로는 액티브 하우스가 패시브 하우스를 넘어서 전력, 그러니까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위로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엮는다면 바로 그리드가 나오고 또 엮는다면 또 탄소 중립 마을이라든가 공동체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지역 차원에서 완결적인 물순환, 에너지순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해 가거나 혹은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 부분에서도 지역 도시 차원에서의 시티파밍, 친환경 농업 등등을 통해서 탄소 배출의 최소화를 도모해야 될 것 같고요. 흡수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잔여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총량에 해당하는 산림이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습지, 갯벌 등을 국토의 이용 및 계획하는 법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이라든가 또 도시계획 같은 과제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생태전환인데요. 이 부분 현재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광역 단위에서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역 단위의 탄소 중립의 탄소 중립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생태 순환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수계의 중권 단위의 생태 순환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는 흡수원의 조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국토의 회복 탄력성 회복을 위한 그 열, 탄소 흡수, 물순환, 생태축 복원, 생물 서식지 보존 및 종다양성 보존 등과 같은 이런 세부 계획을 담아서 탄소 중립과 연동해서 이런 자원 생태순환 정책이 광역 단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실시되는 기후 영향 평가에서는 특히 광역 단위의 생태순환성을 반영하는 이 부분이 아주 대폭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리더십의 전환인데요. 이 모든 것은 아주 강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든 전환적 리더십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적 리더를 반드시 찾는 그런 대선이 될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라이프 스타일을 탈탄소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탈탄소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에너지 소비자이자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이른바 에너지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제도 전환에서는 탄소 중립을 녹색 전환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기본법을 탄소 중립 및 녹색 전환 기본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규정들을 녹색 전환에 맞는 것으로 재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헤드쿼터로서는 저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하되 특히 이 산업경제나 혹은 산업경제 논리에 포함되어 있는 산자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상을 갖는 기후환경부의 사실상의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명 공약과 100만 기후시민 행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맨 마지막 문장을 있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을 보시면 우리 그 100만 이 기후시민 행동이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만 이미 그 행성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주 강한 의식의 내면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고요. 바로 우리 캠페인은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1톤의 그 이산화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전환이 이번 기회에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리로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탄소 중립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저는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확장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국가 리더한테 탄소 중립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권리 행사를 하는 이 100만 기후 시민 행동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환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번 지지하고 또 이 지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 정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후 시민 행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명래 상임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짧지 않은 발제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 모빌리티, 또 건물, 도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특별히 정치, 제도 분야까지를 포괄하는 아주 총체적인 녹색 전환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방향을 살펴주셨고요. 또 그 각각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별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겠지만은 상당히 상세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시해 주셨고 그 내용 속에서는 국가의 역할, 또 기업의 역할, 지역의 역할, 또 개별 가구나 국민 개개인들의 주체별 또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전환의 리더십을 제대로 이번에 세워서 이것을 우리 국가가 새로운 변환을 또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걸 위해서 100만 시민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실천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기억에 남고 또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특별히 이 시민 실천과 관련해서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들 또 전략들을 제시를 하게 될 텐데요. 역시 공동위원장이신 안병철 원광대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 실천 전략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약 25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병철 원광대 교수입니다. 네, 앞서 우리 조명래 장관님께서 하신 그 발제 내용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형 탄소 중립의 실현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연결해서 저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 실천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전략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오늘 소개할 텐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같이
지금 시점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수왕진 교수님께서 수두에 말씀하셨던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 사실 탄소 중립하면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후보님이신 이재명 후보자께서도 루즈벨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공황의 뉴딜 정책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가 이때 다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때 민주당 후보 시절에 루즈벨트가 했던 그 뉴딜을 받아서 바로 1년 3개월 전이죠. 바이든이 그린 뉴딜의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국가 차원에서 약 6천조 원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서 경제 회복과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탈퇴했던 그 파리 협정을 복귀를 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는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국제적인 동향으로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든지 EU 같은 경우는 2023년, 미국 같은 경우는 2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세라든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기술 수준 자체가 우리가 지금 추격 그룹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과정의 이해를 짧게 우리가 살펴보면 역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파리 협정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파리 협정과 교토 의정서 제가 지금 화면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파리 협정 각국 스스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토 정세에서는 선진국에 대한 의무와 차등을 줬는데 이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이 자발적 하는 이유는 단어가 참 모호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제가 NDC에 별도로 설명할 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완성된 어떤 협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방식이 아니고 끊임없이 국제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자국의 이익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계속 이 자료를 우리가 디벨롭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파리 협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파리 협정 이 하나만 더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핵심은 3조 NDC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변화의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죠. 하나의 기후 변화 시대에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을 해서 녹색 전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탄소 중립이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NDC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큰 원칙이 바로 진전의 원칙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게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국가에서 정한 40%를 재고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파리 협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모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NDC 제3조에 명확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투명성 제13조 부분은 이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고 그걸 국제적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5년마다 우리가 갱신을 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보면 1년 채 되지 않아서 파리 협정은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2050 자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우리 국제사회에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2021년 8월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 글래스고에서 우리가 40%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부분은 제가 2021년 12월입니다. 그죠? 12월 21일 날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100만 행동이 출범을 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
큰 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하나의 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제가 염원을 담아서 표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위기는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소법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4번째로 법제화되어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좀 시행착오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된 그런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토론 때 우리 장관님하고 같이 법제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내용을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으면 되고요. 배출량 현황과 감축 목표가 가장 기본인데 이 부분은 이제 2018년 기준 7억 2,700만 톤을 우리가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면 약 2억 9천만 톤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게 비중의 에너지 부분과 산업공정과 농업과 폐기물과 룰시페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장관님께서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 협정 제2조가 목표인데 이게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각 국가별로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당연히 제출했었고요. 그 세부 내용이 사실은 실천 전략입니다.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 수산, 그리고 흡수원, 이행 기반 이렇게 이제 7가지 파트로 나눈 부분을 장관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방향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해야 되고요. 국가 결정 기여하는 이제 NDC라는 부분입니다.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고 실제로는 온실, 국가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진전의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진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선언을 한 데이터를 역으로 되돌린다든지 그걸 후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탄소 중립의 쟁점이라고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각국의 이익을 얼마나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에서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죠. 실제로 인도가 갑자기 2070을 들고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당연히 2060을 이전에 선언을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기회 요소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화면에 같이 보고 있는 92년부터 출발해서 2070까지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은 실제 8년여, 2030년까지 8년이 남아있고 2050년까지 28년이 남아있는데 이때가 사실은 새로운 산업 구조를 혁신을 하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과 도전을 통해서 선점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의 전 글로벌한 아젠다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저력을 발휘를 해서 선점을 하면 결국에는 저는 이때쯤 되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재편되지 않을까. 새로운 차원에서 선진국은 반드시 지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기후 선진국에 대한 재편에서 우리나라가 좀 위에 있는 저로의 기회가 바로 대전환의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에는 탄소 중립의 국제적인 아젠다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대전환이다. 지금 이걸 우리 후보님도 연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환은 산업전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지금 이거는 제가 국가 NDC에 포커스를 둔 전환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장관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전환에 우리 삶 속에서 녹아있는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산업전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이 전체를 다 녹색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파리협정 제4조 감축 부분의 산업전환과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이 그게 매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녹색 환경에서는 흡수와 적응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수단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후보님이 이야기한 4대 전환은 별도로 산업전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다 산업전환에 해당되고요. 과학기술, 교육, 국토전환까지도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이번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다 종합해 볼 때
대전환의 기회에서의 기후위기 정책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8월 달에 했었던 경선 때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탄중이나 그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에서 했었던 내용 중에 포커스는 산업과 에너지 전환 쪽에 무기 중심을 많이 두고 있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행 기반을 법 제도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보면 경제, 산업,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 NDC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에너지 고속도라든지 100만 개 그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계 선도의 그린 산업 강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약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걸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 바로 탄소세를 도입을 한다든지 국가 전담 기구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도구로서 이걸 이제 스포트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런 이제 민간 영역이 있고 정부 영역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큰 수단 중 하나가 민간 영역의 수단이 바로 아리백 하는 게 사실은 이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는 이게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전 국민들이 대부분이 아리백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우리가 콘서트, 정책 콘서트에서 이걸 가져왔는데 아리백을 모르고 참 이렇게 기후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리백은 하나의 산업 에너지 전환의 큰 수단으로서 국제 기업 간의 협약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약 한 349개 정도, 우리나라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결국 재생에너지 전환에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왕 나온 키워드 중에 이제 수소 경제 부분이요, 수소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물어봅니다. 블루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결국 이제 답변을 못했죠. 그래서 수소 부분을, 수소 경제를 큰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축으로 이렇게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게 뭐 아시다시피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탄소 포집이 가능한 블루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까지는 그린 수소 생산까지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이러한 이제 산업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 원전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U 텍소노미죠. 이것도 이제 그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EU 의회에서 2018년부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과 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들, 특히 금융기관의 투자 지표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이제 녹색 산업 분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며칠 전이죠. 2월 1일 날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런 이제 국제적 동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전혀 답변이 안 되고요. 실제 전문가들은 이제 크게 파급 영향이 많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 금융 투자자들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고 약 20개국의 EU의 27개국 중에 20개국이 반대를 하거나 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책 자체의 어떤 차별성, 후보님들이 후보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제 미래 세대의 새로운 희망과 장기적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길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각 지방으로 가면서 광역시도 단위로 정책 콘서트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에너지 대전환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끊임없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이행을 통해서 기후 선진국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지역 중심의 국민 공감, 참여형 탄소 중립이 되어야 되고 각 사회 분야
각 분야에서 융합적 역할과 글로벌 가치를 실현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차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이제 오늘 같이 공유할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부분은 전국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바로 송배전망이 하나의 혁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전체 NDC의 90% 이상을 제가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죠. 그걸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로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고 이거는 이제 바람연금, 햇빛연금 시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최고의 이제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에너지 잉여 에너지죠 쓰고 남은 것을 팔고 구입하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송배전망의 혁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한점 독점 사업을 민간 투자 영역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민 참여 중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 마을입니다. 이 부분도 일상에서 배출되는 탄소 감축과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마을 모델 만들기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해서 그 결과까지 다 나온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30가구에서 50가구 그래서 마을에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원을 전부 이제 모으고 그걸 이제 흡수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게 상쇄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역 단위를 참여시키고 물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공모 대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에너지가 절감되는 데서는 그 잉여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결국엔 농촌 지역 살리기입니다. 소멸되는 농촌 지역 살리기고 이건 나중에 탄소 중립 도시로 갈 때 훨씬 더 한번 우리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탄소 중립 도시에서의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큰 인프라, 국가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거라 보는데요. 재생에너지라든지 마을 숲이라든지 초지라든지 영농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건축물, 산림보건, 하천습지 그리고 빗물을 재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농촌 체험이나 생태 관광을 한다든지 탄소 중립형 생활 실천은 이제 생활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점수를 부과를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중립이 되는가 이걸 연구를 해서 이게 남는 에너지죠. 재생에너지에서 물론이 남을 건데 이걸 이제 판매하고 구입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 연결되는 모델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서 보면 배출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기후변화위원회죠.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그리고 세계 재생에너지기구 이게 보면 전부 어느 정도 급으로 이제 줄일 건가 하는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APS, IPS, NPS 이렇게 했는데 APS가 가장 도전적인 수준의 시나리오고 NPS는 일반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IPS는 중간적인 그런 시나리오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항목들을 전부 원단위를 다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연구를 해서 원단위를 다 환산을 해보면 얼마만큼 절감시킬 수가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표적인 이제 몇 개 마을, 4개 마을을 제가 해봤는데요. 1개 마을 정도 샘플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기 강원도 횡성 포동리에 있는 마을인데 요거는 이제 APS에서 했을 경우에는 네거티브로 나옵니다. 마이너스까지 나오고요. IPS도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뒀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플러스 되는데 충분히 중립을 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50세대 전체 마을 5헥타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마이너스 180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의 중립에 가까운 그런 이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탄소 중립 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씩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 중립 마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건 어떤 수단을 작동시키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오늘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 기여가 가장 크죠. 이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가 연계가 될 때 소득으로 창출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로의 확장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국토 균형 발전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고요. 지금 언론 일간지 이 부분은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저 지역에 있는 그 전민일보인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연계될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큰 부분으로 된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게 부제목이었어요. 제가 원제목 밑에다 적었었는데 그 언론사에서 좀 부담됐는지 본문으로 돌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볼 겁니다. 더 타이트하게 줄여서 후보님 정책 중에서 이런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서 표현해서 언론을 통해서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것도 이제 시민 실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게 한 2, 3주 됐었죠. 음식물 분쇄기 설치 공약을 냈는데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작년, 재작년에 특히 이제 물 관련 우리 시민환경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거든요. 이게 이제 오염 어떻게 보면 그 오물 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하수도법이 개정될 정도로 윤준명 의원이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오염 부하가 약 27% 증가하게 되고 이 나중에는 그게 막혀서 하수 처리장 증설에 약 12.2조가 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가지고 하수도 버리는 것은 환경재앙이라고 해서 한번 많이 언론에 탔었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별도의 하수 처리장과 하수 관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저는 이제 제안하기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자원순환 개선과 녹색 환경 실천이라는 주제로 이걸 앱을 개발해서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약 20조인데 버리기 전에 잉여 음식물들을 공공 앱이죠.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걸 이제 빅데이터 기반에서 주고받아서 쉽게 말하면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잉여 음식물을 땡처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땡처리하는 앱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활성화는 되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 싶어서 이게 음식물 자체를 본질적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잉여 음식물들을. 그래서 나누어 쓰고 또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잔여 음식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앱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를 이제 잔여 음식물을 그 처리를 예측을 하고 맞춤형으로 이제 공급하는 결국에는 이제 대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IT 기반의 벤처 사업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부분이라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비용은 약 1조 5천억 정도에 달하고요.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243개 지자체나 소상공인 공공앱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수익까지도 기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의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병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병철 위원장님께서는 탄소 중립이 우리 국가의 어떤 비전이자 또 국가 실천 전략으로 형성되어 온 국내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대전환의 길이라는 점, 특별히 이것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자 또 기후 선진국으로 가는 기회의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이자 현안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탄소 중립 마을, 그다음에 자원순환 이 세 가지 주제들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바로 토론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쉬지 않아도 되죠? 예,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할하고 계시는 박용신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7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능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발제하신 내용들이 워낙에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검증 많이 받았던 내용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 추가로 뭐 코멘트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건데요.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든 느낌들 중에서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녹색 전환이든 탄소 중립이든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그 정책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수용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나 내지는 현재 정부가 정책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조명래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대선 관련된 토론회에서 아리백을 물어봤더니 뭐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왔는데 이지백은 아는데 아리백이 뭐냐, 이게 메이저 언론들의 대표 이 논평이었고, 실제로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저께 KBS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특별 시리즈 관련된 기사를 냈는데,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서 어떤 과제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이 뽑은 가장 1순위는 기후변화 문제였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뽑은 순위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13번째였어요. 우리는 탄소 중립이나 녹색 전환이나 이런 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다지 그렇게 인식이 높지 않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새로운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런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전 거기서 한국 사회에서의 공영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다큐멘터리나 교육 프로그램 잘 만드는 방송사가 영국의 BBC라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는 방송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중에 기후변화나 내지는 탄소 중립이나 내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방송사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 환경부에서 진행했던 그 환경교육 프로그램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고, 환경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내지는 그런 조직이나 내지는 프로 단체나 교육 관련된 그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내가 요 토론회 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일반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그 동영상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보통 보니까 6개월 전, 7개월 전, 5개월 전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냥 루틴하게 돼 있는 그런 과제들 말고는 없고, 일반 국민들한테 기후변화 관련된 거 물어보면 뭐가 딱 떠오르냐 그러면 북극곰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아주 먼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에 관련된 문제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내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온 국민이 나서서 전국 나서서 지금 당장 우리가 힘써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인식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아마 저는 이 정부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의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알다시피 그 MB 정부 때 녹색 성장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국에 이제 4대강 사업했잖아요. 그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국에 가면 전철역에 가면 4대강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 홍보 영상들을 다 틀었어요. 22조 원 사업하는데 10% 가까이가 홍보비로 들어갈 정도로 했으니까. 저는 녹색 성장, 녹색 전환이나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하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수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공영방송이나 그런 기대들도 아까 필요하지만 아주 기초지방자치까지 엮여져 있는 이 풀뿌리 조직들과 연관되는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이런 걸 강고하게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삶에서 녹색 성장,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으면, 녹색 전환과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게 저는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가 녹색 전환과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리더십의 바탕이 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저는 필요하다. 조민희 장관님 아까 하셨을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 환경부의 탄소 중립이나 녹색 전환에 관련된 과제를 더 붙여서 조금 더 강화된 환경부를 부총리급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게 규제와 기능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으니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기후행동 비서관실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에 있는데 청와대 내에 탄소 중립 내지는 그 녹색 전환, 기후 정책실, 정책 수석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어느 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지금 논의하기 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녹색 전환 내지는 탄소 중립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이 정부 조직 체계를 개편을 해서 인수위 몇 개를 통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사찰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제한된 5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러 정부의 그 사례들을 봐오니 실제로 그 단기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는 거는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보급했느냐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방법들 하는데 저희가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7, 80년도, 10년 정도의 그 정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 정책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과정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 군데에 그 피해를 굉장히 그 어려움들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을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태양광 사업이나 내지는 조력발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풍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하니까 농촌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원전이나 화력이나 이런 발전소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그런 피해를 받아왔는데 신재생에너지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돼? 이런 반발이 나는 건 굉장히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대도시 중심의 특히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분산형 전원이 많이 깔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강력한 인센티브나 규제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때 그런 거에 나오는 이득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신재생 보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박응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의 길에 있어서 국민 인식이나 수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공영방송이나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강력한 리더십, 또 행정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또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균형 발전이나 부담의 어떤 정의로운 분담 이런 방안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연의 벗 대표이신 오창길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7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창길입니다. 귀한 이런 포럼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 출범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했었던 부분들을 두 위원장님께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참 행복한 위원회라 이렇게 위원장님들이 정책까지 제시를 해주고 또 리더십을 또 발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첫 번째로 발제해 주신 우리 조명래 장관님의 그 녹색 전환에 관련된 5가지 카테고리 에너지, 산업, 도시지역, 생태전환 또 리더십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그런 전환에 대해서
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병철 교수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해주신 우리 녹색 시민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또 풀어서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시민들이 이 유튜브를 좀 꼭 본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 이후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까 우리 박영식 부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언론 사설이나 칼럼으로 많이 소개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반반이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도 있고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어려운 말을 섞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줬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마을과 도시, 지역 이런 이야기를 두 분의 발제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80년대에 봤던 텔레비전에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있는데요. 1978년도에 원자력이 아니라 초자력이 폭발을 해가지고 지구의 생명들이 50%가 대멸종되는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30년, 2008년인 것 같은데요. 2008년을 가상해서 했었는데 그때 이미 우리에게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경고를 했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되게 즐겨봤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미래소년 코난도 보지 않은 이런 정말 바쁜 학창 시절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혹시 다 같이 한번 미래소년 코난을 1회부터 좀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찾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의 발제 중에서 아까 말씀했던 도시나 지역,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경험했던 건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2003년에 교토의정서 캅3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후에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고 일본에 있을 때 캅3 이후에 교토에 가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교토의정서 발효하고 나서 미야코 에콜로지 센터라는 데 만들게 됐고 저희도 이제 한 3년 전에 가서 업무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서 책을 한 권 제가 보게 됐는데 시민과 지역과 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2008년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해서 2016년에 나오게 됐는데 한 10년 전에 시나리오긴 하더라도 거기서 얘기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들 중에 좀 참고할 것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탄소 중립 마을이나 에너지 자립 마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도시에서 제가 서울이나 인천에서 에너지 자립 마을과 관련된 우수한 모델 사업들을 좀 보급하고 홍보하고 싶었는데 다들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다. 근데 저희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 그때 김재남 의원하고 제가 안내를 해서 이와테현의 쿠즈마키 마을이라는 작은 산촌을 갔었는데 그때 거점센터는 태양과 바람의 학교라고 그리고 나서 모덴차에서 그런 캠페인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봤던 거는 78%를 에너지 자급률을 이루고 있었고 185%의 전력 자급률을 이루고 있는 탄소 중립 마을들을 봤어요. 아까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을숲과 영농 방식 개선, 건축물, 산림보건, 하천습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재현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이런 일을 산업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저는 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산업이나 에너지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뒤에 이제 토론자께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돼서 저는 오늘 교육에 대해서만 잠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8만 명 정도를 학생들을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해서 서울과 인천에 학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사전사후
설문을 하게 되면요. 기후변화에 대한 한 인식이 한 20% 정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요. 학원 다니느라고 사실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KBS 뉴스에 작년인가요?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시민들이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 교육을 받는 예산이 1인당 한 150원 정도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좀 많이 확장됐다 그러면 제가 대충 아까 따져보니까 한 26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60원이면 책 한 권도 사볼 수가 없는 돈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우리 이름을 바꾸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녹색 성장에서 전환. 근데 실제로 제가 마을에서 또 지역에서 이렇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든 것이 탄알이 없어요. 이게 민간에서 실제로 이런 산업이나 에너지 말고 실제로 시민들 교육하고 만날 때 저희가 이제 회비로 후원을 받아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선진국에서는 좀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의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함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약간 지나갔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창길 대표님 고맙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시 인식 또 마을 단위에서 실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후 또 탄소 중립에 관한 교육 그 현장 상황들을 소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여건을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의 어떤 필요성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연합동조합 이사장이신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이상명 이사장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협동조합의 이상명입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정말 원전을 통해서 그 앞으로의 탄소 중립을 해나가고 또 지금의 현재의 NDC 2030 목표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지금도 사실 이제 기후 악당 국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지금 선진국 반열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어떤 권리만 계속 요구하는 어떤 모습을 띈다면 정말 미래 세대들에게 뭔가 본이 되지 못하는 세대로 저희 세대가 낙인 찍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면서 정말 그 세계가 이미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하면 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이 가장 환경적이고 또 가장 비용도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이렇게 발길을 거는 이 상황을 저희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에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좀 미래로 가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붙들려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현재 우리 사회가 너무 이 기술 의존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추구하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자연을 수단화하지 않고 정말 자연을 통해서 그 탄소 중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지역과 시민이 어떻게 이 탄소 중립에 주체로 나설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이 부분과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는 에너지 대전환 이런 어떤 키워드와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가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갈 길을 정한 것 같은데 그 광역 내지는 지역으로 기초 지방 정부로 내려오면 너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도들 중에서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역에서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부여해서 정부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지역이 거기에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 재원을 내려줘서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이 좀 생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근 저희 에너지협동조합에서 그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많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시민들의 수용성이 좀 낮아서 그렇기는 했지만 지금 이 정부나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뭐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첫 번째는 부지를 이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부지 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그 전기를 국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어쨌든 가격으로 이걸 사줘야 되는데 가격의 등락이 폭이 너무 커서 정말 이게 수지타산을 어떤 때는 계산하기 어려울 때도 이렇게 있는 것이어서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를 설치하고 또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FIT 같은 500km 미만에 대해서는 FIT로 적용을 해주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4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4기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한 3배 정도 한 15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해야 2050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이런 FIT 제도를 통해서 10기가와트 이상의 그런 성과를 올린 부분들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을 담아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지역에서 탄소 중립 또는 녹색 전환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또는 그 주민들과 함께 설득하고 또 교육하고 해갈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한데요. 그 활동가에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거나 뭐 한 명도 여러 가지 업무에 빠져서 이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전환 이 영역을 온전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순환보직을 하는 거죠.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순환보직이 되니까 이 전문성을 길러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 내의 어떤 체계 또 순환보직으로 인한 어떤 공무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탄소 중립 센터나 에너지 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시군 지자체까지도 좀 설치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서 협동조합 100개 만들기 이렇게 하면서 현재는 29개, 한 30개 정도의 그 협동조합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곳곳에 이런 민간의 협동조합 같은 것을 좀 설치하고 지원하고 해서 이들의 역량을 키워낼 때 진정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명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기 때문에 생생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그 지역이나 광역이든 기초든 지역의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 이거를 중앙정부가 재원이나 권한, 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역의 어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공직자든 활동가든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이나 또 중간 지원기관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될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요. 동시에 실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부지 확보라든지 또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한 FIT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또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실함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정토론 마지막으로 연구소 나우엔의 최승국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승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번 대선이 기후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참 안타깝게도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좀 우리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공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표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저는 미완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공약들을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흐름상 그렇게 가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발표되어 있는 이제 후보의 공약은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공약, 탄소 중립 공약은 대체로 매우 좀 훌륭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우리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데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충분한가 이 타이틀이 조금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고속도로라는 그 이미지와 에너지 고속도로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연결될 수 있을까?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의 혁신을 강조한다면 저는 보다 좀 직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지역에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도시로 판매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에 박용신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를 포함한 대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원이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도시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면서 저는 이 공약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시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이런 획기적인 공약을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그린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한 공약들이 담겨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그린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저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15분 도시와 같이 직주 근접이라든지 집에서 걸어서 모든 생활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구조를 바꿔서 우리가 도로를 좁히고 전기차나 수소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형태로 좀 변화되는 것들이 조금 더 공약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천인 1000명이 참가하는 총회를 했었잖아요.
그때서 가장 많이 나왔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와 같이 운영하면서 또는 2050년까지 운영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EA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적어도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상황은 그렇진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으로서 2040년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 교수님이 음식물 쓰레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책들도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 축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플라스틱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플라스틱 프리를 선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100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획에 비해서 탄력이 붙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가면서 정책 선거가 되지 않고 네거티브로 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 선거로 방향을 확 과감하게 틀어나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보다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부분은 시민들이 이게 100만 시민 행동을 하고 있고 1000개의 미팅, 이렇게 10,000개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다음 정부에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 행동에 제한되어 있는 내용들, 이 10,000개의 제안에 제한되는 내용들 중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는 공약들을 이후에 당선이 되면 정착화, 공약화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현실 과거의 선거를 본다면 후보 입으로 발표되지 않는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께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 100만 행동을 통해서 모아냈던 공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내주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제 아리백 관련해서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 아리백이라는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만 아니라 시민들도 내가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생산을 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기업의 동참만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아리백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현재까지 드렸던 말씀은 기본 전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 다른 유력 후보에 비해서 대단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접점을 좀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는 말씀과 그리고 특별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같은 부분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성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기후 대선으로 본격화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그래도 기후 대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 더 발전하고 보완해야 될 과제들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요하게 대표 공약 브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시민들이 좀 더 이해를 높이고 체감도 높게 뭔가 전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또 근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석탄 화력 발전 조기 폐쇄, 적어도 2040년까지는 폐쇄하는 것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특별히 강조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리백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민 아리백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중요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분의 지정 토론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 비교해 보면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두 분 발제자분들께 직접적인 질문이나 뭐 아주 적극적인 코멘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토론 내용을 들으시고 또 발제하신 분들이 마무리 보완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우선 조명래 상임위원장님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논의의 차원을 좀 나눠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최순국 우리 이사장이죠, 대표께서 이번 그 대선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이 공약들을 우리가 어떻게 훨씬 더 유권자 친화적인 것으로 다시 정비해서 이렇게 좀 확산을 시킬 것인가, 이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 논의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이 문제만 제기됐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말씀드리고, 또 이 논의를 할 때는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번 캠페인을 우리가 같이 하는 우리 일반 기후 시민들도 함께 의견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좋은 그 보완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 이슈가 드러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뭐 탄소 중립이든 녹색 전환이든 실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고,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뭐 특히 우리 이상명 이사장께서는 현장에서 일을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좋은 제안 말씀드렸는데, 뭐 이 부분에 어떤 그런 이슈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또 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여전히 그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이런 방법들이 돌파력이 별로 없다는 것.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후 대선을 주도하는 일종의 전환적 리더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이 용어로는 상당히 좀 신선하고 새롭고 뭔가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담고 있는 듯 하면서도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특히 그 재생한 에너지를 단기적으로 얻어만큼 어떻게 할까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그림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하는 에너지를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보급할 것인가, 이 고민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해서 국민 유권자한테 이번 기회에 좀 그나마 좀 제한된 것이라도 제대로 된 것으로 이렇게 선보일 건가, 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지금 되게 우리가 그 공급을 어려워합니다. 공급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가격 보조라든가 뭐 기술적인 한계를 뭐 다 저건데,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그 이 공급보다는 오히려 수요를 더 진작해서 오히려 공급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재생한 에너지의 확대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따라서 탄소 중립이 지역별 할당이 되고 또 RE100 시민들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재생한 에너지를 찾게 된다면 재생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생태계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전환적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다음 정부에서 그 인프라를 확실하게 굳혀내는 것으로 하면 한 단계 그나마 재생 가능 에너지를 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 태양에서 오는 이른바 태양광 에너지는 충분하죠. 뭐 우리가 80분 동안만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모아서 100% 쓴다면 1년 내내 우리 지구촌 사회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풍부한데 이걸 어떻게 이제 실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낼 것이, 이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대안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재생광 에너지가 오히려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넘쳐나는 거기는 지금 R이 100이 아니라 R이 300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100%는 자기도 쓰고 200%는 육지에 판다고 하지만 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 것조차도 지금 생산이 안 되는, 쓰지 못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의 이 추진의 틀은 저는 역시 이제 지역 단위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합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이제 그걸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지역 단위의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안, 또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뭐 아까 탄소 중립 마을이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생각보다는 지금 탄소 중립 기본법에 지역 단위에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아까 말씀들 하셨던 뭐 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뭐 정책 이행관의 지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 여러 가지 그 제도적 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한된 그 법 속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깨느냐가 이제 큰 숙제인데, 이번 우리 대선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로서 지역 전환의 공약을 뭔가 좀 대표 공약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대표 교수님. 네 분 토론자 분들 말씀하신 의견 굉장히 잘 듣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뭐 각자 같은 부분도 있고 그 전공 분야도 다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죠. 그래서 지역 중심이긴 하되 더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을 이장님 중심의 탄소 중립 어떻게 했냐 가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별력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적어도 대학생들은 충분히 구분을 해내니까요. 대학생들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라도 기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후보의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내용만 설명해도 누가 더 오라고 대본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그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적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간담회, 지역 콘서트, 정책 콘서트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리려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남은 기간 내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그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두 분의 발표, 또 네 분의 지정 토론 마무리 말씀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적인 어떤 의지, 이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수단, 또 어떤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실행력을 담보해 낼 것인가, 이거를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한 축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이번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 미래의 길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거꾸로 가는 태행의 길, 소위 트럼프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길로 가도록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효과적으로 실행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과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또 100만 국민 행동이 바로
그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끌어나가는 주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도 그런 길들을 찾아 나가는 또 내용들을 다루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과제로 제시하는 몇 가지 주제들도 나왔는데요. 이후 정책 포럼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또 아직은 좀 약하다고 하지만 100만 시민행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힘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모아가는 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분 발제자 또 네 분의 진행 토론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